새벽 2시 30분. 화면 밝기는 최저로 낮춰져 있는데 그래도 눈이 시립니다. 카톡창에 일이 사라졌습니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고 어느 순간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옆에 초록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아까보다 더 환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웁니다. 불 꺼진 방에서 그 빛만 살아있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온라인이에요. 분명히 폰을 들고 있는데 왜 답장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 아닐까? 오늘 낮에 제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그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뭐랄까요? 갑자기 공기가 유리처럼 얇아진 느낌이었어요. 눈이 살짝 먼 곳을 향했고 턱이 미세하게 굳었고 숨을 한번 골랐죠. 그리고 그게 한숨인지 깊은 숨인지 모를 그 공기가 제 쪽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알았어요. 아, 오늘도 답이 없겠구나. 그게 얼마 만에 겪는 일인지 세어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세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모호한 관계. 가까워지면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바빠지거나 농담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 싸운 것도 아닌데 며칠째 연락이 뜸해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괜찮아? 물으면 응, 그냥 좀 바빴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거리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겠지. 너무 들이댄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이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인 거겠지.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그냥 그런 성격인 거야. 그렇게 상대를 냉정한 사람, 감정 표현 못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그 다음엔 그 규정이 나를 향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겠지 라고. 근데요. 저는 오늘 그 해석이 절반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절반은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들 알고 있어요. 연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리학 관련 콘텐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회피형은 친밀해지면 도망친다. 회피형은 감정 표현을 못한다. 회피형은 연애를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설명들이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회피형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그게 그 사람의 고정된 성격처럼 들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라는 뉘앙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 걸까요? 왜 평소엔 괜찮다가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내가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정확히 물러나는 걸까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정확해요. 매번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뇌 안에서 무슨 신호가 켜지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토록 납득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요. 인간의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엄지손가락 손톱 2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인데 이 친구의 역할이 하나예요. 위험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 위험에 반응하는 것.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받으면 뇌는 즉각적으로 3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영어로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호랑이한테 쫓길 때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똑같이 반응해요. 거절당할 것 같을 때, 버려질 것 같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을 때, 뇌 입장에서는 호랑이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나 처리되는 방식이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해. 그 4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경보음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편도체 납치, 혹은 영어로 에미그달러 하이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골먼이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정이 이성을 납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요.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싶어도 뇌가 그 기능을 잠깐 꺼버립니다. 위험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나 좀 나갔다 올게라고 하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퉁명스러워집니다. 당신 눈에는 그게 무관심으로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뇌 안에서는 지금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반응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회피형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게 외면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아니면 감정 자체가 너무 위험한 환경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학습을 해요. 친밀함은 위험하다. 감정을 드러내면 다친다.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뭔가 잃는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뇌가 학습한 생존 전략입니다.
신경회로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 사람의 뇌에는 친밀감이라는 신호등이 항상 노란불입니다. 초록불이 들어올 때마다 그 순간 빨간불로 바뀌는 설정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 설정을 스스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연구들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파트너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할 때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꽤 빠르게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내면에서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어딘가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초연한 척하는 게 아니라 초연한 척하는 게 그 상황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학습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순간 당신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의 방향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불안해질수록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데 그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멀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 반대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게 되면 내가 느꼈던 그 억울함의 근거가 조금 흐려지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밀어낸 거고 그건 분명히 상처였는데 그 행동 뒤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화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게 면죄부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설명이 되는 것과 용서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신경학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 고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의미도 아니고 당신이 그냥 참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만 이걸 알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닐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서 더 무서운 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꽤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 신경학적 패턴이 실제로 관계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흔한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말도 잘 통하고 뭔가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때 당신이 조금 더 나아가요. 조금 더 솔직한 말을 꺼내거나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빛으로 뭔가를 전달하거나 바로 그 순간 상대가 변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나 이제 좀 피곤하다고 하거나 며칠 뒤부터 연락이 뜸해져요. 당신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되감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문제였나? 표정이 이상했나? 너무 진지했나? 너무 가볍게 굴었나? 근데 사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가까움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뇌가 위험 경보를 울렸어요. 그리고 그 경보에 따라 거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의 온도 때문이에요. 친밀감 자체가 위험 신호였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제발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 사람이 딱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해요. 완전히 벽을 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금은 좀 복잡해서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서 진짜 이야기를 피해가거나. 이게 얼마나 상처인지. 제일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순간에 가장 멀어지는 경험. 뇌과학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의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공감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편도체 경보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예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태입니다. 뇌가 그걸 지금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변명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아까도 말했죠. 다만 그 순간 그 사람이 당신을 외면하려고 작정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답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1단계는 이렇게 해, 2단계는 저렇게 해, 회피형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참 깔끔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회피형 애착이 뇌에 새겨진 신경회로의 문제라면 그 사람도 그 회로를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험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원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어떤 전략도 그 회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사람 곁에서 계속 나를 작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해요. 회피형 파트너와 오래 있다 보면 우리는 아주 조금씩 자신을 줄이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연락하면 안 되니까 참고, 감정을 드러내면 멀어질 것 같으니까 숨기고,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미루고, 미루다 보면 그게 쌓이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나를 소진시킨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은 서로를 강화해요.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은 더 가까이 가려 하고 한쪽이 더 가까이 올수록 다른 쪽은 더 멀어지려 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고 있으면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어? 두 사람 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서로에게 반대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회피형 파트너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 먼저, 그리고 훨씬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 심리가 뭐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마음 열 수 있지? 이 질문들은 사실 다 상대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내가 이 관계에서 뭘 원하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놓쳐요. 그 사람이 왜 도망치는지를 이해하는 게 당신이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요. 회피형 파트너의 뇌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내가 더 잘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해가 향하는 곳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저 사람도 나름의 상처에서 생존하고 있고 나도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해왔어요. 그 두 가지 생존 방식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관계를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 시각이 생기면 비로소 진짜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떤 나로 살고 있는가? 오늘 새벽 다시 화면이 켜져 있다면,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또 그 질문이 찾아온다면 한 번만 이 방향으로 물어봐 주세요. 저 사람이 왜 도망치는지가 아니라 나는 왜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걸까?